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6월 모의수능 본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6월 모의수능 해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1번과 10번은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화법과 작문은 작년도 수능 출제 기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 중에 화작에서 오답을 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법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작년에 6월 모의수능 1등급이 89점이었고 9월달은 93점이었고 수능은 94점이었습니다. 올해 6월 모의수능은 작년 수능보다 조금 쉽거나 비슷한 난이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1등급이 94점에서 9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법을 해설해 주는데 문법 중에서는 첫 번째 11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여기에서 오답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 11번하고 12번 지문이 나오는데 가끔 어떤 학생들 중에는 이렇게 문법을 생각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문이 나와도 지문을 읽지 않고 문제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은 절대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문법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지문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됐죠?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 미음이나 이가 결합된 단어들 중에는 형태가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명사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 걸음,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합니다. 이는 용언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 미음과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이 형태가 같고 높다 등의 일부 형용사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와 부사 파생 전미사의 형태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문단에서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 뭐냐면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있는데 그 전미사의 대표적인 게 미음이 있습니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있는데 얘도 미음 형태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전미사하고 어미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품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라는 게 있죠. 명사 파생 전미사 중에 이라는 게 있는데 요 이하고 부사 파생 전미사에 이가 있는데 이 둘이 또 형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어의 품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잠을 잠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얘하고 얘는 형태는 동일한데 이 말의 품사가 다르죠. 얘는 명사인데 얘는 동사입니다. 알았죠? 잠을 잠 할 때 얘가 그래서 명사 파생 전미사고 요건 명사형 전성 어미입니다. 똑같은 말이 여러분 이거죠. 꿈을 꿈이라고 하면 얘는 전미사, 얘는 뭐다? 어미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한번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 파생 전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형태가 동일하다. 그래서 품사를 구별하기 어렵다. A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들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단어들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됐죠? 문법적 특징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단어들의 문법적 특징을 알면 결국 우리가 이게 전미사하고 어미하고 전미사가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았죠? 문법적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문법적 특징을 알면 결국 형태가 동일한 어미하고 전미사가 형태가 동일하지만 우리는 그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거든요. 그 문법적 특징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랬더니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기 전에는 서술어가 될 수 없어요. 관용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끝. 이게 명사의 특징입니다. 명사의 특징이야. 조사가 붙어요. 됐죠? 그 다음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요.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 서술격 조사가 붙지 않는 한 서술어의 역할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에서 뭐의 기능한다? 서술어의 기능.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도
기능은 뭐의 기능을 한다? 서술어에. 뭐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근데 이제 문법적 지식이 약한 학생들은 아이씨, 관용어가 뭐고 또 서술어는 뭐고 또 부사어는 뭐야, 이러면 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밑에 부사의 특징은 뭡니까? 이런 건 다 품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품사의 문법적 특징은 품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문법에서 공부해야 될 거.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뭐는 알아야 돼? 단어의 형성, 합성어와 파생어. 알았죠? 그 다음에 품사, 문장 성분, 문장. 이건 기본입니다. 문법에서. 이게 돼 있어야지 중세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국어가 안 돼 있는데 중세국어를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문법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수능에 출제되는 5가지의 문제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의 개념을 일단 먼저 다 익히고 문제를 푸세요. 그 다음에 그 푼 문제나 또는 책을 한 3-4번 반복하셔야 돼요. 이 문법은 여러분 반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개념어라든지 용어들은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은 일단 반복이다.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수능 특강에 화장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문법이 있죠. 그 문법을 여러분들 선생님 보기엔 4-5번 정도 반복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책이 끝나면 다음 책, 시중에 출판사에 있는 문법책도 좋습니다. 맞죠? 그런 책을 하나 사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고, 됐죠? 모르는 것들 다 표시하고 또는 내가 꼭 알아둬야 될 거,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한 다음에 그걸 다시 3-4번 반복하세요. 그럼 수능에서 절대 문법은 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문법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고 수능 때까지 한 4-5번 정도는 반복 학습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됐죠? 부사어는 당연히 서술어를 수식하죠. 그 다음에 뭐를? 부사어를 수식한답니다. 이게 문법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미사하고 어미가 형태가 동일하니까, 됐죠? 결국 이런 문법적 특징을 알아야지만 결국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 근데 밑에는 한편 이들 미음이나 이가 중세국어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형태만으로도 품사를 구별. 그러니까 결국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뭐가 쉬웠다? 구별 쉽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이 쉬웠다. 왜 쉬웠냐? 그랬더니 밑에 현대국어에서는 미음 하나, 하나였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요 파생 전미사는 어떻게 돼 있고, 파생 전미사는 이렇게 돼 있죠. 아나, 그 다음에 미음이 붙었다. 요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쓰면 이런 거야. 그냥 암이 붙을 수도 있고 음이 붙을 수도 있고 미음만 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명사형 정서어미는 옴이나 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됐죠? 요 형태가, 그러니까 분명히 형태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아주 쉬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부사, 파생, 전미사도 똑같다. 근데 밑에 보니까 명사, 파생, 전미사는 뭐가 있었대요? 여기 애하고 의가 있었어요. 알았죠? 근데 부사, 파생, 전미사는 이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만 봐도 구별이 쉽다, 어렵다? 구별이 쉬웠다. 그래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는 이 전미사와 어미를 구별하는데 현대국어가 더 어려웠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중세국어에서 어미나 전미사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때문이다? 모음조화 때문이다. 이게 지문 내용 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높다라는 말 뒤에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려면 애와 의 중에 뭐가 붙는 게 맞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음조화 현상을 가지고 알아야지. 얘가 붙어야지, 얘가. 알았죠? 왜냐면 얘가, 오가 양성모음이니까 당연히 양성모음에 전미사가 결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세국어 공부하다 보면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가 을과 를이 있는데 중세국어에는 을과 를 왜 다양한 목적격 조사가 등장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알도 있었고, 을도 있었고, 랄도 있었고, 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이건 앞말이 양성모음이면, 이건 앞말이 음성모음, 이건 앞말이 양성모음, 이건 앞말이 음성모음. 됐죠? 그러니까 모음조화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뭐가 조사가 있었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거하고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들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거름이란 말이 있고, 됐죠?
그 다음에 거름이란 말이 있다. 그럼 이것만 봐도 얘가 명사, 얘는 뭐다? 동사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얘는 분명히 명사, 파생, 전미사, 음이 붙은 거고 얘는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붙은 겁니다. 이해됐죠? 나무의 높이라고 할 때도 높 뒤에 뭐가 붙은 거라고 봐야 돼요? 애가 붙었죠. 이걸 이어 적지 않으니까 뭐가 된 거죠? 높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어 적지 않으니까. 됐죠? 그럼 얘가 붙었다는 건 얘는 그냥 뭐다? 명사다. 됐지? 근데 뒤에 있는 거 높이 나는 제비라고 할 때 높이는 높 뒤에 이가 붙어서 이어 적지 않으니까 높이가 됐다. 됐지? 그럼 얘는 이가 붙은 거니까 그냥 얘는 품사가 부사겠구나 라고 중세국어에서는 전미사와 어미, 전미사와 전미사의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품사를 구별하는 데 쉬웠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문법적 특징을 알아야지만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 11번 문제를 풀려면 사실은 이 지문이 이렇게 이해가 돼줘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이렇게까지 이해한 학생들은 거의 2등급 정도까지는 가능해도 3등급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3등급, 원래 내가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3등급,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 문법에서 11번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내가 시험 보고 약점을 찾아서 그걸 보완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달 모의 수능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약점을 찾아서 그걸 빠른 시일 안에 9월 모의 수능 보기 전에 보완을 한 다음에 9월 모의 수능 시험을 맞이하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6월 모의 수능은 작년 수능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됐습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신유형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수능 문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유형은 등장할 가능성은 없고요. 단지 선생님 보기에는 작년 수능 문제보다 올해 6월달 모의 수능이 비문학 지문이 약간 짧았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지문의 길이를 약간 줄여줄 건데 그렇다고 난이도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어가 쉬워지면 일단 정시에서 변별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분명히 국어는 어렵게 출제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를 예상하겠습니다. 올해 문법에 어미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미에 대해서 꼭 알고 수능 시험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미에는 선어말 어미가 있고 어말 어미가 있다.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가 있고 연결 어미가 있고 전성 어미가 있다. 이 정도인데 이걸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좀 있다. 1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럼 11번에 겨울, 여름에 여름, 이거 봐봐. 여름과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돼 있어요. 됐죠? 그럼 얘는 분명히 음이 붙은 거고 얘는 음이 붙은 겁니다. 또 선생님이 이렇게만 쓰면 야, 개새끼야 이게 어떻게 음이 붙고 음이 붙은 거냐 이러지 말고 이게 열다 뒤에 뭐가 붙은 거다? 음이 붙은 거고 열 뒤에 음이 붙은 거다. 그럼 얘가 붙었으면 얘는 명사고 얘가 붙었으면 얘는 뭐다? 동사다. 이렇게 중세국어는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걸음과 걸음의 형태를 보니 걸음은 파생명사고 걸음은 동사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야구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해됐죠? 그 다음에 걸음과 높이의 모음조와 양상을 보니 중세국어에서 높에는 음이 아니고 오미 결합했겠군. 당연한 겁니다. 됐죠? 만약에 높다 뒤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으면 당연히 양성 모음인 뭐가 붙어야 된다? 오미 붙어야 됩니다. 동사가 됐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명사 전성 어미가 붙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이해됐죠? 거기에 여러분 높해라고 할 때 높 뒤에 애가 붙으면 얘는 이미 품사가 뭐죠? 얘는 품사가 뭡니까? 얘도 명사예요. 알았죠? 근데 얘는 여러분 오미라는 게 붙었다는 건 얘는 동사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음과 높이의 모음조와 양상을 보니 이 모음조와 양상 얘가 양성 모음이니까 얘가 양성 모음이 붙었죠. 얘가 양성 모음이면 얘도 당연히 양성 모음이 와야 하겠군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밑에 높이와 높이의 형태를 보니까 높이는 파생 뭐죠? 명사입니다. 명사. 그 다음에 높이는 뭐죠? 파생 부사입니다. 알았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중세국어의 형용사 곧다, 굳다가 부사, 파생, 전미사 이와 결합할 때는
모음조와 상관이 없으니까 무조건 2만 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곧다 뒤에도 2가 붙을 것이고 굳다 뒤에도 2가 붙을 것이다. 이어적기 하면 곧이,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썼을 것이다. 됐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11번 문제는 사실 제시된 지문만 제대로 이해가 된다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이 지문이 이해가 안 된다면 사실 문제 풀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2번 문제는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문법적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 특징을 안다는 건 품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걸 모르면 사실 이 답 찾기가 쉽지 않죠. 1번에 많이 알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많이 알미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미음 붙었죠. 이게 접사냐 어미냐입니다. 됐죠? 근데 분명히 얘가 부사거든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된다? 동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첫 번째 건 동사입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 그의 목소리는 격한 할 때 이 격한이란 말이 이게 슬픔요 미음이 있죠. 됐죠? 으로. 그럼 얘는 관용어거든요. 그럼 얘는 당연히 접사입니다. 그럼 얘는 명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구별할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문법적 지식을 머릿속에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늘릴 수 없어요, 문법은. 필요한 건 여러분들 반복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국어입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문제집을 풀면 그 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는 게 여러분들 실수를 줄이는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취해서 공부에 실수가 없도록, 시험을 볼 때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멸치볶음이라고 돼 있죠. 멸치 볶음. 그 다음에 뒤에 조사가 붙었네요. 이 멸치가 여러분들 볶음 중에서도 그냥 볶음이 아니고 멸치볶음이면 얘는 관용어입니다. 알았죠? 그럼 얘는 당연히 명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오빠는 몹시 기쁨에도, 됐죠? 이 몹시란 말이 있어요. 몹시 기쁨에도, 됐죠? 이렇게 돼 있죠. 몹시 기쁨에도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이 몹시가 부사니까 기쁨을 수식했다.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있다? 형용사가 될 수 있다. 왜? 부사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요즘은 상품을 큰 묶음으로 크는 관용어입니다. 그럼 묶음은 당연히 명사가 되는 게 맞고요. 무용수들이 군무를 충 할 때 춤은 군무를 충 할 때 춤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동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이것도 서술어의 기능을 하니까 동사고요.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에, 나는 그를 믿음, 나는 그를 믿음, 서술어의 기능하죠. 둘 다 동사입니다. 둘 다 뭐라고요? 동사. 품사 동일한 겁니다.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믿음에도 그 일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 품사에서는 가끔 품사의 통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품사의 통용. 형태가 다른데, 형태는 동일한데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품사에는. 뭐 의존명사라든지 또는 조사를 구별하는 거, 또는 이제 대명사하고 지시관형사를 구별하는 거, 수관형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거. 이 형태가 동일한데 이제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품사의 통용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 품사의 통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거 5번에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럼 아이가 울다, 아이가 울다. 뭐의 기능하죠? 서술어의 기능. 아이가 울음?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가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하면 울음은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 뒤 친구가 밝게 웃음을 보니 친구가 밝게 웃는다. 친구가 밝게 웃는다. 됐죠? 그럼 당연히 이건 뭐가 되죠? 앞에 밝게라는 부사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동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어렵게 푼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3, 4, 5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11번, 12번이 약간 이제 혼동을 주는 문제 형태였고, 뭐 1등급, 2등급 정도 되고 문법을 어느 정도 한 학생이면 선생님 보기엔 충분히 정답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3번 문제는
보기에 한 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A, D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 근데 한자어 중에서 6개는 사이시옷을 붙입니다. 예외입니다.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은 일단 합성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유어 고유어나 고유어 한자어나 한자어 고유어야 됩니다. 한자어 한자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합되는 두 말 중에 앞말이 일단 모음이어야 되고 자음으로 끝나면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습니다. 두 말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의문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니은이 첨가되든가 니은 니은이 첨가되든가 아니면 뒤에 결합하는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되든가. 그래서 기역 미음 각각의 쌍은 위 조건 A, D 중 한 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가 안 된 겁니다. 그럼 결국 1번에 도매 가격은 이건 뭐죠? 알아두세요. 도매 가격은 예 한자어 예 한자어. 아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풉니까 이걸. 됐죠? 도매값이라고 하면 얘는 한자어 얘는 고유어. 됐죠? 그러면 여기에 사이시옷이 안 붙은 이유는 얘가 한자어로 결합된 합성 명사기 때문이니까 당연히 무슨 조건 때문이다? 비의 조건 때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전세방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죠? 아랫방이 있는데 전세방은 여러분들 이렇게 전세방 왜 여기는 사이시옷을 안 붙였냐? 근데 아랫방 왜 여기는 붙였냐? 얘 한자어 얘 한자어 얘는 손우리말 고유어 한자어. 여기는 붙이는 거예요. 얘는 안 붙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비의 조건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버섯구 고유어입니다. 알았죠? 버섯구 얘는 뭐가 있어서? 받침이 있어서. 됐죠? 그 다음에 조개구 할 때 얘는 받침이 없어서. 이해됐죠? 그럼 요거는 무슨 조건이다? 얘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은 거고 얘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앞말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여준 거다. 이해됐죠?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시와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인사말하고 됐죠? 인사말은 인사말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존댓말이라고 하면 여기는 니은 소리가 첨가되죠. 원래 존대하고 말이 결합하면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죠? 존댓말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니은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시옷을 붙여준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 첨가가 없고 여기는 니은이 첨가됐다. 됐죠? 그럼 이거는 뭐하고 관련된 거다? D하고 관련된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나무 껍질은 나무하고 껍질이 결합했을 때 나무하고 껍질이 결합해 나무하고 껍질이 됐죠? 껍질이 결합했어요. 이 소리는 이미 된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무 가지 할 때 나무하고 가지가 결합했어요. 근데 요게 나무까지하고 된 소리가 발음 나니까 여기 시옷을 붙여줬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이건 뭐하고 관련이 있다?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뀜 요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D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14번 문제 보기에 A, C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찾으세요. 탐구과제입니다. 겹받침을 가진 용언을 발음할 때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나야 표준 발음이 맞는지 혼되는 경우가 많다. 자음근 단수나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운 변동입니다. 음운 변동으로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을 설명해 봅시다. 그래서 극는이 맞냐, 글는이 맞냐. 됐죠? 이게 보면 표기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극는이 맞냐. 원래는 여러분 아셔야 돼. 리을 기억에 겹받침이 올 때는 기억이 원칙이라 얘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이게 떨어지는 게 맞는데 이걸 잘못해서 이게 떨어지는 거면 이게 이제 뭐가 된 거죠? 유음화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 얘가 비음화돼서 긍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짤래!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리을 비읍 짤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리을 비읍은 여러분들 얘가 떨어집니다. 원래 리을이 원칙입니다. 리을이 원칙.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짬내. 그래서 이게 비음화돼서 짬내 이렇게 되는 건 잘못된 거다. 이게 다 됐죠? 원래는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짤대. 그 다음에 이게 리을로 봐 짤래 이렇게 유음화되는 게 맞다. 됐죠? 니은 히읗이 결합할 때는 뭐가 히읗이 뭐가 되는 게 뒤에 있는 기억과 결합해서
축약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해서 탈락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끊기고죠. 고입니다. 끊기고. 이렇게 하면 요게 탈락해버리면 어떻게 발음한다? 끊기고. 이렇게. 근데 축약되면 어떻게? 끊기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얘는 아니다. 뚫치. 뚫치도 뭐가 된 거죠? 축약된 거죠.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뚫치를 이거를 그냥 뚫지 이렇게 하면 히읗 탈락이 된 거고 얘가 된소리화 된 겁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발음이다. 알았죠?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그러면 뚫치라고 해서 히읗과 지읒이 결합해서 뭐로? 치읒으로 축약되는 게 맞다. 이렇게 구별해 준 거예요, 다. 그래서 밑에 기억의 비표준 발음과 정확하게 기억의 비표준 발음이 뭐죠? 기억의 비표준 발음은 글른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니은의 표준 발음은 짤래. 됐죠? 짤래. 여기에는 다 무슨 현상이 나타났고 유마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비해서 기억의 표준 발음이 뭐죠? 극는이죠. 극는과 그 다음에 니은의 비표준 발음 짬내가 있는데 이 짬내에서는 뭐가 일어났다? 비음화가 나타났다. 그럼 답은 뭐 1번 아니면 2번이네. 됐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의 표준 발음은 다 무슨 소리 대기가 나타난 거다? 된 소리 대기가 아니고 거센 소리 대기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이거는 뭐 어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었을 거예요. 이 더는 여러분들 과거 회상의 선어말 어미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까 어미 알아고 그랬죠? 과거 회상의 선어말 어미입니다. 됐죠? 야, 어제 보니까 병철이 집에 가더라 라고 할 때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할 때 이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더가 붙으면 일단 시제는 과거입니다. 됐죠? 근데 이 더가 첫 번째 보기에 보면 시간 표현이나 주어의 인칭이나 용언의 품사, 문장 종결 표현 등과 다양한 관련을 좀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새삼스럽거나 또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면 더가 쓰일 수 있습니다. 아까 수첩을 보니까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 됐죠? 아까 수첩을 봤죠? 그럼 분명히 수첩을 본 건 과거입니다. 됐죠? 미래의 일을 안 거죠. 됐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1번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본인만이 직접 느껴서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이게 평서문입니다. 뒤에 더가 붙었죠. 이건 나라는 건 1인칭입니다. 나는 1인칭. 됐죠? 그러니까 1인칭 주어가 있고 평서문이고 이때 결국 나의 감정과 감각을 표현한 형용사 놀랍다가 오면 더가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경우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더가 함께 쓰입니다. 됐죠? 영수야, 넌 동그라미처럼 너는 2인칭입니다.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밉더냐? 밉다가 뭘 나타내는 거죠? 감정이나 감각을 나타내는 말이죠. 근데 이때 더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어이 우승한 그날 우리 동그라미 1인칭입니다. 됐죠? 어찌하니 기쁘더냐 밑줄거 이게 바로 수사 의문문입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 됐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4번도 맞는 예입니다. 근데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이 진술할 경우 더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이거는 여러분들 꿈이나 무의식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이건 그냥 과거 회상입니다. 예를 쓰면 꿈속에 내가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더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밑에 있는 미음의 예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이건 꿈속이나 무의식이 아니죠. 내가 직접 경험한 과거의 사건입니다. 됐죠? 이건 그냥 과거 회상으로 쓰인 겁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었습니다. 문법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 보기에는 문법 시험을 보고 선생님 난 문법에서 뭐 2문제가 틀렸다, 1문제가 틀렸다 라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을 다 공부한 다음에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험 본다고 고생했고요. 다른 지문 해설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